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너무너무 힘들죠. 이렇게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실 대출을 모두 일괄적으로 사들인다라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속전속결로 채무 조정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드뱅크를 올해 안에 설립해서 일괄 매입 방식으로 빚을 탕감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배드뱅크가 뭐고 일괄 매입으로 빚을 탕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배드뱅크라고 하는 것을 일단 자산관리공사 캠코 산하에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각종 부실 채권들을 정리하고 취급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캠코 산하에서 배드뱅크를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배드뱅크 자체는 지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부실 채권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실 채권들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네. 매입을 해서 배드뱅크 차원에서 이를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네.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각종 절차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는 뭐 회생 파산 같은 절차를 가져야 한다든가 이런 각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배드뱅크가 대신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즉각적인 그런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런 각종 부실 채권들에 대한 부담을 간결하게 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채무를 탕감한다. 그럼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빚을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겁니까? 앞으로 그 매입한 채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뭐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라고 보셔야 되긴 하겠죠. 사실 네. 이 막대한 뭐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뭐 우려 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네네.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그 대출과 관련된 기한 연장이 이루어졌었어요. 그 연장이 계속되고 있다가 올 9월이면 만기가 도래하는 것만 지금 40조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네. 47조, 49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기가 도래하는 이런 대출들을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의 그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금융기관에 그대로 그 부분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금융기관이 흔들리게 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씨름하고 있는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분명히 아주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예산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과연 50조 원에 육박하는 이 빚을 정부가 과연 어떻게 갚을지 탕감을 할지 이게 궁금한데요. 후보 시절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원 마련 계획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좀 엉터리 국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거기다가 부자 감세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재정이 거의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거덜나다시피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조세 지출은 세금 낼 사람한테 세금을 안 받고 돌려주는 걸 말하죠. 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그리고 2024년 그리고 이어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가 크게 구멍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조금 전에 들으셨죠? 조세 지출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세 기출 줄인다. 결국에는 각종의 조세 특례를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것은 결국 두 글자로 표현하면 증세입니다. 다만 증세라고 표현했을 때는 국민적인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조세 기출을 정리한다라는 것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673조 1년 예산 중에 재량 지출은 308조고 그중에서 경직성 재량 지출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를 빼면은 실질적인 재량 지출이 200조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간 공약 재원 210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조세 기출 조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앞서 나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저는 총론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13조 원에서 15조 원 규모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정도의 재정 여력이 되는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증세도 억제하고 그러면서 우리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거에 이 정도 우리가 아까 봤던 배드뱅크 이런 사례들이 1997년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박근혜 정부 2014년에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뭔가 이 빚을 탕감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시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IMF 글로벌 금융위기 그거에 준하는 지금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뭔가 이 자영업자들을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조세 지출 조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방점은 경기 활성화에 있는 겁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추경을 해서라도 뭔가 어떻게든 이 소상공인들의 이런 그 돈이 돌고 도는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이유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들께서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는 계속 어려웠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고 코로나 때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차례 코로나 지원금들이 나갔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전 국민 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겠다. 여기에 있어서도 10조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드뱅크를 해서 50조 정도를 탕감을 하게 된다면 이게 기준점이 우리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러한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것이 나올 것인지 기준점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국민들께 설득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금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선물처럼 국민들에게 현금성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들이 자꾸 듭니다. 네. 뭐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지금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검토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유력하고 검토되고 예상되고 지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검토나 유력하나 가능성은 지금 상관없습니다. 빨리 실질적으로 뭘 좀 나와야지. 그러면 이거 언제쯤 지원이 현실화되는 겁니까? 빚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관련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그런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9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이미 6월이기도 하니까 그 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네. 각종 그런 경제적인 곤란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단순한 지금 보고 조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아마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말씀은 지금 9월 전에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탕감을 위해서 9월 전에는 이게 실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7월, 8월. 2달 안에 이게 현실화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요. 일단 지원 대상을 어떻게 명확화할 것인가, 그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빚을 졌을 때 결국 국가가 다 갚아줘 버리면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준비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어서요.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